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강원 그린 뉴딜 국제 수소 포럼 세션 1 액화수소 및 활용 사회를 맡은 하이륨 산업 대표 김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귀한 자리를 해주신 내외빈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에 참가해 주신 내빈분들과 관람객분들께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션 1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액화수소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성중공업 산업기계영업팀장님이신 정상열 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화솔루션 수전의 기술개발팀 수석연구원님이신 송규 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This is Engineering 대표이사님 홍유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모두 바쁘신 중에도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로 먼저 정상열 팀장님께서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및 산업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발표 시간은 30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강원도 뉴딜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런 포럼 행사에 참여해서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영광을 생각하고요. 본 자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효성중공업이 진행하고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및 산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효성그룹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효성은 섬유, 중공업, 산업자재, 화학, 정보통신, 기타 사업들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수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의 사업 현황은 총 4가지인데요. 예. 이 중에서 저희가 풍력사업단, 그다음에 ESS 사업, 그다음에 수소 사업 등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효성중공업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한 25년 이상 축적된 기술로 천연가스 수소 충전소 설비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기업이고요. 국내 약 17기의 수소 충전소를 준공하였고 지금도 9개소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는 부분에서 국회 수소 충전소가 있는데요. 사실 국회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의 충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국회에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가동률 거의 98%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용량 대비 많은 대수의 차량을 충전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140대 정도 충전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 세종청사 내에 있는 수소 충전소도 효성이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소 산업의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많이 보셨던 자료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정부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에 충전소 연료전지, 발전용 수소 공급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민관이 협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보다 실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이제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산업부에서는 이제 내년 1월달에 로드맵 리버전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로드맵 리버전이 나오면 좀 더 구체화된 정부의 수소 사업에 대한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 민관이 수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수소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각 지자체별로 수소 사업 현황을 좀 정리한 자료인데요. 크게 이제 수소 클러스터 사업, 수소 시범 도시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R&D라든가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실증 사업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강원도는 클러스터 사업에서 수소의 저장, 운송 분야에서 이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내 수소 충전소는 대부분이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예산으로 구축되고 있고요. 현재 한 36개 정도 전국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소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국적으로 계신데요. 아직까지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이넷이라든가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목표 대비 부진한 상태고요. 수소 충전소 관련된 경제성 문제 때문에 민간 부분의 수소 충전소 구축은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310개소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현재 진척률 약 75%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사유는 이제 뭐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렵겠지만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부지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저희도 지금 강원도의 수소 충전소를 3개소를 구축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구축 중인데요. 저는 강원도가 이제 인구 밀집도 가장 낮으니까 충전소 구축하는 부지 확보가 뭐 그렇게 어렵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역시 수용성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관련 강원도라든가 강원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가 지금 저희가 시간당 25kg 충전소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요거는 제가 한 4개 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9년에서 22년, 23년에서 25년, 25년에서 30년, 30년 이후 이렇게 나눠봤을 때 과연 수소 충전소나 차량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라는 이제 예측인데요. 1단계에서는 넥소 위주로 이제 보급을 하고 있으나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신 질문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수소차가 나아요, 전기차가 나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질문이 제일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제가 판단할 때는 같은 신재생 에너지 차량으로 분류가 되고 엄밀하게 나눠 보자면 화석연료 차량이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차량이냐. 뭐 화석연료 차량에는 디젤차, 경유차, 뭐 휘발유차, LPG차가 있을 거고 신재생 에너지 차량에는 이제 배터리 전기차와 연료전지 수소차가 있는 거고요. 화석연료 차량에서도 디젤 차량과 휘발유 차량의 각각의 시장이 있듯이 아마 신재생 에너지 차량에서도 수소차가 아마 디젤을, 휘발유차가 아마 배터리 차량을 하는 부분들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하고 현대차는 버스, 트럭, 기존에 이제 디젤로 운영을 하던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수소차 전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 경찰버스 1대 충전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해서
버스 4대를 시범 운영할 생각이고 부산에서도 지금 수소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 충전소는 지금 25kg 기준으로 시간당 보급하고 있는데 25kg짜리 충전소를 보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형차 위주로 지금 보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용차 위주의 이제 수소 충전소가 이제 계속 보급이 되면 25년, 30년 정도 되면 정부 보조금 없이도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생길 것 같고, 기체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25kg, 50kg, 100kg, 디스펜서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국산화가 돼 갈 거고요. 저장 용기도 마찬가지고, 액화수소도 23년부터 100kg, 200kg 그 더 큰 액체수소 충전소가 보급이 될 거고, 30년 이후에는 이제 대형 생산을 통해서 저렴하게 수소가 보급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더 빠르게 진행된 것도 있고 더 늦게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좀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와 이제 수소를 좀 비교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내추럴가스하고 이제 수소를 봤을 때 내추럴가스를 사용하게 된 부분은 이제 컴프레스드 내추럴가스,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쓰는 내추럴가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LNG, 리퀴드 내추럴가스를 이용해서 리퀴드 상태를 기화시켜서 CNG로 만들어 쓰는 이제 LCNG 방법이 있고, LNG 자체를 연료로 이용하는 LNG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도 마찬가지지만 수소, 그다음에 컴프레스드 하이드로젠, 그다음에 리퀴드 컴프레스드 하이드로젠, 이제 나중에는 액화수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LH2 시스템이 이제 있을 텐데요. 지금 수소는 지금 보시면 빨간 박스에 있는 그 단계에 와 있고요. 사실은 뭐 CNG에서 LCNG로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간단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지금 액화수소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CNG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LCNG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제 사전 투자가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LCNG를 저희가 CNG를 저희 정부에서 썼을 때는 기존 인프라가 자동차용으로 만든 인프라가 아니라 발전과 난방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연가스 차량이 보급되는데 그렇게 인프라에 대한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소는 그 발전과 난방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모빌리티 쪽으로 투자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지금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액화수소 충전소를 린데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린데사는 기존에 검증된 액화 플랜트 기술과 액화 충전소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아마도 저희 초기 수소 사업, 액화 수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벤치마킹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체하고 기체 충전소를 좀 비교해 보면 기체 수거가 좀 복잡하죠. 이제 저장 용기에서 트레일러를 운송을 하고 압축을 하고 또 저장 용기에 또 저장을 해야 하고 또 냉각 장치를 거쳐서 마이너스 38도에서 42도 사이로 떨어뜨려서 이제 충전하게 되는데요. 액체수소는 이제 액체수소 트레일러가 이제 액체수소를 공급해주고 가면 간단하게 그 어떤 패키지형 모듈에서 바로 충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더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크게는 압축수소 충전소는 이제 컴프레서를 쓰는 거고요. 액화수소 충전소는 이제 펌프를 쓰는 건데요. 일단은 액체 수소는 저장된 에너지를 릴리스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체 수소 충전소는 저장되지 않는 에너지를 더 에너지를 부여해서 고압의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체 수소 충전소가 더 이제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될 확률이 높고요.
반면에 액체 수소 충전소는 저장된 에너지를 릴리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현저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액화플랜트 국내 추진 현황인데요. 일단 저희 효성에서 울산에 이제 30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창원에서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이 5톤, 평택에서 이제 액화수소를 이제 5톤에서 더 크게 지으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일단 5톤에서 30톤 정도의 규모의 액화수소 사업을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 70톤 정도 수소가 보급이 되는데요. 70톤이면 정부 로드맵 상으로 310개 충전소가 보급이 되고 8,000대 넥소, 2,000대 버스가 보급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전체 수소 공급의 약 한 20% 정도를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수소 액화플랜트 및 액체 수소 충전소 현황인데요. 일단 미국은 하루에 이제 241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 유럽, 일본 이렇게 되는데요. 충전소가 이제 미국의 3개소, 독일의 3개소, 일본의 4개소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액체수소 충전소를 엄청 많이 발주를 했다고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 충전 설비가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내후년 정도 되면 미국에서 적어도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액화수소 충전소가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액화 플랜트인데요. 이제 30톤 규모의 액화 플랜트고 미국 텍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성은 에어 세퍼레이션 유닛 AS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화 플랜트가 있는데요. 에어 세퍼레이션은 사실은 이제 유닛은 저기 액화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질소 냉매인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질소를 이제 공급받을 수가 없어서 ASU를 같이 설치를 해서 질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큰 공간에 플랜트가 있는데, 텍사스는 땅이 넓으니까 이렇게 좀 크게 졌지만 저희는 좀 더 컴팩트하게 해서 지을 예정입니다. 액화수소 제조 공정인데요. 크게 액화수소 제조 공정은 2개의 사이클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질소를 이용한 액화 질소를 이용한 냉각 장치고요. 액화 질소를 이용해서 냉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0, 한 90, 180도 정도까지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그 온도가 떨어진 수소를 다시 액화 수소라는 냉매를 이용해서 다시 냉각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액화 수소가 생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액화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액화 수소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액화 헬륨을 사용하든지 2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헬륨은 액화 수소 대비 굉장히 고가의 가스이기 때문에 액화 헬륨을 가지고 생산하는 것보다는 액화 수소를 가지고 생산하는 것이 대용량의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액화 수소 관련돼서 제일 핵심 기기는 가스 제작 터빈인데요. 이건 뭐 저희가 공급하는 건 아니라서 모양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5kg짜리 충전소는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일러 한 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압축기, 그 다음에 저장 용기, 충전기, 이게 심플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수소 튜브 트레일러가 저장 용기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수소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50kg짜리 수소 충전 설비인데요. 다른 거는 이제 저장 용기도 2개고 압축기도 2개고 트레일러도 이제 2대가 들어가고 이제 디스펜서도 이제 2대 이상 들어가면서 충전을 하게 되는 구조고, 또 버스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액화 수소 충전소인데요. 요건 좀 제가 500kg 이상급 수소 충전 설비를 좀 가져와 봤는데, 아마 50kg짜리 충전소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이면 이 정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액화 수소 저장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펌프 스테이션이 있고요. 그래서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기에는 LNG 충전소와 아주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삼척시든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모습은 이렇게 이제 버스, 저기 그다음에 기차, 선박, 그다음에 이제 드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수소라는 이제 에너지 공급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부분들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승용차가 이제 하루에 4km, 0.4km 정도 사용하게 되고 버스는 이제 30km 정도, 트럭은 약 100km, 그다음에 기차가 한 250km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할 한 대당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에커수소가 왜 상용차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대형차는 차량의 자체 중량과 운송물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하고, 배터리를 사용하기에는 배터리의 중량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배터리보다는 수소차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거리 운행, 또 차량이 운행하는 대수가 굉장히 많고, 또 연속 운행을 해야 하고, 또 연료 소비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료를 보충하는, 저장하고 있는 저장 장치가 에커수소가 굉장히 기체 수소에 대비해서 굉장히 최적화된 공간에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차 부분에서는 훨씬 수소차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이제 장애물은 이제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소 생산지와 충전소 간의 거리가 먼 부분, 그다음에 이제 도심지의 이제 고가의 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성 부분이 좀 안 나와서 못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 수용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수소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 부분에서 낮은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도심지 수소 충전소 구축의 이제 장애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설치 면적을 이렇게 보시면 기체 수소 충전소가 이제 소형, 중형, 이제 대형으로 나눴는데요. 소형이 이제 하루에 60대에서 100대, 중형이 한 200대에서 한 300대 정도, 대형이 이제 승용차 한 5, 600대, 버스 한 100대 정도 이렇게 충전하는 부분인데, 이랬을 때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m, 50m 정도 되는 부지가 필요하고, 이런 부지 면적을 찾기가 굉장히 도심지에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애 요소고, 또 이제 대형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이제 수소가 기체 형태로 오게 되면 트레일러가 빈번하게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교통 체증 문제라든가 주민 수용성 문제에서 좀 문제가 될 거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액체 수소 충전소는 설치 면적이 적고, 그다음에 설치가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기체 수소 대비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커수소는 이제 운송의 강점이 있는데요. 에커수소 특성상 밀도가 기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약 운송률의 한 10배 정도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 중에서 또 450바 트레일러를 개발해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일단 뭐 450바로 하게 되면 운송 효율이 2배 정도는 좋아지겠지만, 또 나름대로 이제 또 새로운 투자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액화 수소 충전소의 플로우 다이어그램인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탱크는 이제 버티컬 형태로 존재를 해야 하고요. 이유는 수압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티컬로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저온 펌프를 가지고 일정 압력을 올려주면서 그 열교환을 해줍니다. 열교환을 해줄 때 액상의 수소가 기체가 되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는 압력을 저희가 토출 압력을 약 900바 정도까지 압력을 조정해서 900바로 기화된 가스를 바로
저장용기에 저장했다가 바로 차량에 주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체 수소 충전소에서 존재하는 칠러라든가 냉각 시스템이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수소 충전소를 위한 요 표준 솔루션은 일단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이제 100kg 단위의 수소 충전소인데요. 한 개 놓을 수도 있고 2개 놓을 수도 있고, 저장 용기도 사용의 빈도에 따라서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또 2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장점이고, 이렇게 작은 시스템에서 고용량의 수소를 많은 수소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기체 충전소에서 가지지 못한 이제 어떤 경제성 문제들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강원도 액화수소 사업 규제특구 사업은 뭐 잘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최초로 이제 그 하이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약 100kg에서 한 200kg 정도 생산을 할 건데, 이걸 가지고 실증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액화수소 아까 말씀드렸던 100kg짜리 액화수소 충전소 시스템을 또 이제 강원도에 최초로 설치를 해서 쇼룸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또 관련된 이제 홍보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의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효성하고 린대는 이제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일산 30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최초에는 이제 저희가 30톤을 한 번에 생산할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유지보수라든가 스탠바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15톤 15톤으로 이제 나눠서, 물론 이제 동일한 부지에서 하게 되고요. 나눠서 저희가 설치를 할 거고, 저희가 그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2023년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가 되면 저희가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립 일정은 이제 올해 말에까지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요. 저희 사업은 이제 가장 특징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의 어떤 수소 관련된 사업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이 순수히 이제 민간 차원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그거 마중물을 가지고 민간 기업은 조금 더 효율성 있고 경제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그런 어떤 사업들을 구성하는 것은 민간 기업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부분들의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거쳐서 2023년 1월에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서 현재 액화수소 관련된 규제나 법령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대량으로 생산하기 전에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법률이나 그런 제도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제정하는 부분에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액화 충전소 구축 사례인데요. 뭐 사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고 나서 가서 본 적은 없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도심이죠. 도심에 이제 수소 충전소가 구축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저희 나라보다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수소 충전소 보급 사업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텐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엮여 있어서 주민 수용성을 얻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또 보시면 다 이제 주거 지역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빨리 수소가 저희 대한민국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 보급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좀 이따 토론 시간에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발표로 한화솔루션의 송교 부장님께서 요즘 참 이슈들이 많죠.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과 활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그 하나솔루션의 케미칼 부문의 송교 수석연구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오늘 그 그린 수소 생산과 활용에 대해서 저희 하나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가지고 오늘 이런 2020 강원 그린 뉴딜 국제 수소 포럼에 발표 기회를 주신 강원 테크노파크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저희가 뭐 발표는 많이 안 해봤지만 이런 좀 참신한 창의적인 어떤 발표의 형식에 대해서 좀 색다른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소 어떤 사업의 배경, 그리고 국내 수소 관련된 동향, 그리고 수소 사업의 어떤 전주기에 대한 거, 그리고 그 하나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역량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수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탄소 감축을 위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믹스 확대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 있는 대규모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좌측 상단은 이제 글로벌 그 신재생 에너지 증가 추이에 대한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그 2020년 전,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020년 전에는 지금까지는 석탄, 그다음에 가스, 오일, 그다음에 핵연료, 그다음에 수력이 대부분 발전원이었다 그러면 2020년 이후에는 그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율이 50% 이상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어떤 전력 수요와 어떤 공급의 변동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좌측 하단은 그 캘리포니아에서의 어떤 태양광에 따라서 어떤 그 발전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더 커브입니다. 태양광은 보통 이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이 국내는 한 2시간에서 많아봐야 한 4시간 정도 되지만 그 캘리포니아라든가 아니면 중동, 호주 같은 지역에서는 태양광이 아침 9시부터 오후 뭐 4시, 6시까지 태양광이 국내보다는 더 이용률이 높고,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엔 태양광이 떠 있을 때는 기존 그리드와 태양광을 연결시킬 경우에 이 태양광에서 나오는 발전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전력이 이제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야간에는 결국은 전기가 이제 모자라는, 그래서 이러한 그 전력의 그 수요와 공급의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뭐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풍력과 같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결국은 조금 더 활용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아주 필요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O2 저감, 결국은 이제 탄소 저감과 기존에 있는 화석 연료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는 그 온그리드와 오프그리드로 일단 그 전환을 해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온그리드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뭐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풍력 같은 경우에 이 발전의 변동성 그리고 이제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태양광 뭐 기본적으로 그 뭐 앞서 말씀드렸던 호주나 뭐 그 텍사주 같은 경우 이제 태양광의 발전율이 높으면 좋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름이 낄 경우에 갑자기 이제 전력이 이제 출렁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출렁이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잘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장 시스템이 같이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뭐 기계적 저장 시스템하고 전기화학적인 저장 시스템, 그다음에 전기적인 저장 시스템이 있고요. 특히 이제 기계적 저장 시스템은 이제 양수 발전에서 오는 양수 발전을 통해서 이제 전력을 공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양수 발전은 이제 특히 해외의 노르웨이나 아니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제 양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전력을 가지고, 특히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부터 이 양수 발전의 발전원을 가지고 수행 장치를 통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을 하고 암모니아로 만드는 기술을 이미 100년 전부터 이미 개발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수 발전은 다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적인 한계, 결국은 그 양수를 물을 이제 대규모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양수 발전이 유리한 어떤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 양수 발전은 보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요즘 가장 많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수소로 이제 화학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많이 검토되고 실제로 실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는 뭐 리튬 2차 전지 외에도 뭐 납축 전지라든가 아니면 나트륨 화학 전지 아니면 이제 플로우 전지 등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2차 전지는 좌측 하단에 보시던 같이 배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고, 그럼 이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이 되고, 그 보급됨에 따라서 저장량이 많아지면 이 저장량을 다 담기 위해서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선형적으로 배터리를 깔아야 되고, 그렇게 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결국은 투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선형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반면에 수소로 저장하게 되면 그 특히 뭐 1메가와트 이상, 뭐 수십 메가와트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저장해야 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수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이런 저장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액화 수소로 저장하면 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저장하는 게 배터리로 저장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내 장치를 통해서 수소로 만들어서 화학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독립적으로 각각 할 수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가능성이나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는 가능성의 극복성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수준의 장치로는 바로 밖에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출렁이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배터리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서 안정적으로 출렁일 때는 배터리에서 일정 부분 저장했다가 순회 장치를 통해서 수소로 이제 저장하는 방법이 최근에 많은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회 기반의 수소 생산 활용에 대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부하 변동을 해소하고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분해 기술을 활용해서 그린 수소를 제조하고, 결국 P2X, 그 X는 이제 파워로 바로 가스 터빈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그 수소차와 같은 승용차, 아니면 이제 트럭, 그리고 요즘 뭐 많이 하고 있는 선박, 열차에 대해서 모빌리티에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수소를 그 CO2와 같이 반응을 해서 메타네이션을 통해서 메탄을 생산하고, 이 메탄을 또한 메탄올이나 이런 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P2C, 그리고 이제 뭐 발전을 하는 가정의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국내외적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그 P2X 프로젝트를 22년까지 보시면 지금 빨간색, 주황색의 이제 점선 박스들은 그 수십 메가에서 이제 한 100메가 이상급의 규모로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수소에 대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P2X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30년까지 5기가와트, 40년까지는 1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P2X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총 70억 유로에 해당하는 투자를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도가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후쿠시마에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풍부한 그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서 암모니아로 뭐 일본에 그 운송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 시장, 저희가 보는 글로벌 수소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용 수소 시장은 이미 성숙해 와 있고, 특히 산업용 수소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부생 수소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납사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늘리기 위해서는 납사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뭐 수소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발전, 연료전지를 이용한 뭐 발전, 이런 신규 용도 시장의 용도가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연평균 성장률이 한 9%까지 확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초기 시장 형성을 하고, 어떻게 뭐 국가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민간 주도의 어떤 자생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우측에 이제 국가별 그 숫자 보급 정책을 보시면, 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아주 주도적으로 전 세계 지금 수소차를 보급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뭐 10,000대 정도를 수소차를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수소차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충전소도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서 충전소를 310개까지 보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캘리포니아주 풍부한 태양광을 이용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그린 수소를 가지고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은 뭐 이런 캘리포니아나 이런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린 수소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어떤 그 셰일가스를 이용한 뭐 그린 수소는 아니지만 기본 수소에 보급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이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경쟁이 있는 수소 보급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료전지 사업단을 통해서 이제 국제 프로젝트로 지원을 하고 있고, 수소차 보급이나 충전소 보급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독일은 저희가 독일에 있는 그 법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독일도 아직은 이런 활용 쪽, 결국은 앞서 이제 그 북유럽에서 나오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가지고 그린 수소를 만들었을 때 결국은 이제 활용 쪽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뭐 연료전지 수소차나 연료전지 면에서는 훨씬 더 일찍 시작을 했지만, 조금 더 한국과 다르게 좀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수소 경제 동향은 아마 지속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린 수소가 이슈화돼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걸로 일단 그렇게 돼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지원이나 참여를 통해서 한국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결국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정부가 주도해서 가고 궁극적으로는 민간 주도에서 자생력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좌측에 이제 글로벌 수소 경제 동향이 생산, 저장, 활용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저희가 일단 수소 경제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고요. 일본, 독일,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 생산, 수소 충전소 업체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액화로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이송에서도 기존에 이제 고압 기체로 이제 하는 방법 대비해서 액화를 할 경우 이제 800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액화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기존의 성용차, 한국에 있는 그 수소차 같은 성용차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게차, 그다음에 육상용 운송 수단으로 많이 이제 뭐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중대형 선박, 그 수소를 결국은 국내도 이제 해외에서 수소를 값싸게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 이제 수입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MOU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제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수소 선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선박을 개발해서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고, 현대상선이 이미 그 설계까지는 인정받은 걸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인프라 부분에서는 수소가 이제 안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수소의 그 안전과 관련된 이제 관련 법이나 제정이 일본, 미국, 유럽에서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수소법이 일단 발의돼서 지금 그와 관련된 수전해라든가 아니면 연료전지와 같은 쪽에서 이제 뭐 제품이라든가 시술 기준을 마련해서 수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수소법에 대해서는 그 뭐 국제표준화기구 IOS에 있는 그 표준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소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국가별 동향인데요. 뭐 미국은 그 연방 정부 국가 로드맵을 뭐 이미 그 20년 전부터 이미 발표를 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 북유럽의 이제 풍부한 풍력과 같은 잉여전력,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잉여전력, 이미 그 재생에너지에서 잉여전력 비율이 이제 20% 이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 재생에너지가 너무 잉여전력이 많을 경우에 결국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수전에 기반한 어떤 메탄가스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메탄의 그 가스관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와 발전용 연료전지 확대를 위한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내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일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값싼 뭐 특히 호주에서 이제 값싼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일본에 가져와서 수소를 활용하는 R&D 쪽을 확대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소 생산, 저장, 활용 관련한 사업 현황 로드맵은 뭐 이미 19년도에 국가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수소를 재생에너지에 연계해서 이제 그린 수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공급 단가를 내려야 되는 이슈가 있고, 현재 그 공급 단가는 그 LNG를 이용한 그 게시수소, 추출수소, 뭐 게시수소라고 하는 그 추출수소 가격대인 한 3,000원대까지 내려야지만 어떤 그린 수소에서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할 경우에 사실은 그 순회를 통해 가지고 그린 수소를 생산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전력 단가를 얼마나 내리느냐가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전력 단가는 기존에 결국은 서는 전력 단가로는 안 되고, 그 잉여 전력으로 했을 경우에 잉여 전력에 의한 전력 단가를 충분히 내릴 경우에 이제 그린 수소 생산하는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저장 운송 관련돼서는 뭐 액화수소 관련된 기술, 아니면 이제 저장 용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금속 소재 타입 1에서 복합 소재 타입 4로 하면 사실은 뭐 충전소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 복합 소재가 이제 가격 경쟁도 있긴 하지만 특히 이송 같은 경우에 이제 복합 소재로 하면 훨씬 더 가격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소 시장 성장 동력하고 제약 조건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해본 걸로는 크게 이제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기술 혁신, 차별화된 기술 혁신, 그다음에 수요 확대, 활용 쪽의 수요 확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인프라 구축은 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정부 정책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꾸준한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지만 이제 확대가 가능할 것 같고,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그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가능성이나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별화 기술 혁신은 사실은 이런 그 재생에너지 연계해서 그린수소 수연을 통해서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그 재생에너지의 어떤 보화 변동성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기술적인 실증이 필요하고, 이러한 실증을 위해서 뭐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강원도 같은 이런 정부 주도 아니면 민간 주도 하에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실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수요 확대 측면에서 보면 결국 수소차가 확대되겠지만 수소차의 어떤 성용차를 가지고 어떤 수소를 확대하기보다는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로 쓸 수 있는 수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쪽에 수소 활용이 확대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수소 경제가 활성화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약 조건을 보면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은 투자비와 뭐 기존 사업자와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혁신 부분에서는 어떤 경제성을 개발하는 기술에 대해서 어떤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재생에너지 연계할 경우에 어떤 개발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 확대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은 정부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요 활용 쪽에 있는 수요가 정체되고 구매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 확대가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소 사업의 밸류 체인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고, 수소를 고압 기체로 저장 이송하는 방법, 아니면 액화해서 저장 운송하는 방법이 있고요. 활용하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는 그 스마트 시티, 수소 도시가 도시 쪽으로 일단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급의 어떤 원가나 기술 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하나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역량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솔루션 큐셀 부문은 태양광, 전 세계 태양광 1위이고요.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분은 그 CA 클로로 알칼리 전해주를 통해서 부생수소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30년 이상의 어떤 전해조의 운영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 수준에 저희가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수소를 수소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CA 생산과 운영을 통해서 확보한 어떤 그 안전적인 기술에 대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순회 시스템에 접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이제 순회 기술을 개발하고 그 그린수소 보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 첨단 소재 부분은 현재 이제 수소 용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파워 시스템은 이 포가스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해서 수소 충전 시스템의 사업을 참여하고 있고, 에너지는 그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종합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케미칼 부분에서 수소 생산은 기본적으로 수소 생산하는 방법은 뭐 그레이수소, 그 천연가스를 계절하는 그레이수소, 그다음에 그거를 그 카본을 캡처해서 저장하는 블루수소, 그다음에 이제 메탄을 열분해서 하는 메탄 파이롤리시스의 청록수소 만드는 청록수소,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기반에서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 생산하는 그린수소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 하나 솔루션 케미칼 부분은 순행 기술 기반의 그린수소 사업과 그다음에 그린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해수소 생산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 차세대 수소 생산 기술, 수전의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하나그룹에서의 수소 사업 계획인데요. 국내 실정 사업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실정 사업을 통해서 고안정성 기반의 전해주 운전 기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변동을 대항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요. 이런 도출된 사업 모델을 통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근소 생산 시스템의 실증을 하고, 그래서 통합 운전 시스템을 확보하고 통합 안전 시스템을 확보를 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외 수소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수소 쪽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유럽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북유럽,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태양광이 풍부한 호주, 그다음에 중동 쪽으로 해외 수소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규모의 수소 전주기 사업까지 확장을 해서 수소 경제를 위한 저희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게 제 주요 하나그룹의 중요한 미션이자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하나그룹이 생각하고 있는 수소 경제, 그다음에 수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오전에 진행한 뭐 강원도와 그다음에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리고 저희 하나솔루션이 이 강원도에서 재생에너지 풍력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한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해외에 수소 사업을 진행한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교두가 되고, 또 강원도는 이러한 그린 뭐 액화수소뿐만 아니라 그린 수소에서도 메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의 뭐 1시간 동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고생하신 정상열 팀장님과 송규호 부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부터 4시까지 이 패널 토론회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토론을 하라고 이 장소와 시간을 주신 걸 보면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하라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하시는 내용만 듣고 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1시간 동안 그냥 듣고만 계셔서 상당히 졸리시기도 할 것 같은데, 우리 액화수소, 그린 수소로 수소가스를 만들고 그거를 액화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전 세계가 바라는 에너지의 로드맵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액화수소가 나오면 저는 홍유정 대표님께서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빌어서 회사 소개도 한번 하시고 그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홍유정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This is 엔지니어링 대표 홍유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드론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드론에 이제 어떤 드론이냐 하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포커싱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풀 오토노머스 드론 이제 플랫폼과 이제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길게 뭐 1분에서부터 50분까지 쓰셔도 되는데. 네. 그 드론은 사실 이제 드론이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약간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앞두고 있는 이제 전초 단계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 이제 시장 분석 자료도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활용 용처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실제로도 그런 비즈니스들이 이제 연계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그 비행 시간에 대한 확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 회사도 새로운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한 이제 비행체들을 이제 개발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 소개를 조금 더
더 부가적으로 드리면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그 드론에 대한 어떤 거의 모든 원천 기술을 자체로 이제 개발을 해서 상용 제품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제 글로벌리 판매를 하고 있고요. 드론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어떤 이제 회전익 기반의 어떤 제어 기술, 그 다음에 뭐 통신 기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기술, 그 다음에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타 드론 기업들과의 조금 이제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지금 완전 자율 비행 드론을 이제 이미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걸 이제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사실 여태까지는 이 자율 비행 기술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여태까지는 그 드론이 이제 조종사들이 이제 조종을 해야 이제 각 그 분야별로 이제 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자동화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동화 되려면 이제 드론이 비행을 하는 와중에 이제 추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장애물을 이제 회피하지 못하면은 사실 이제 사고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서 이제 그 obstacle avoidance를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패스 플래닝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고 이제 더 고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상용화 될 때 그 드론 시장이 그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은 시간 동안 패널 토론을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제가 에콰솔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이제 그 동안에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뭐 친환경 수소한다 그러는데 수소 만들다 보면 CO2 그대로 나와서 이게 무슨 친환경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과도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린 수소로 갈 때까지 잠시만 참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한화솔루션에서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해서 이 계획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그레이 수소의 가격이 2018년도에 IEA 자료에 보면은 평균적인 통계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2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블루 수소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CO2 캡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루 수소를 만들면은 그게 킬로그램당 한 2.5불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그린 수소가 그거보다 지금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를 당분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 송 부장님께 좀 궁금한 거는 언제쯤이 되면 그 정도의 가격을 한화에서 맞춰주실 수 있는지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제 뭐 한화솔루션이 뭐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재생에너지에 연계해서 그린 수소로 생산을 했을 때의 이제 단가를 수소 단가를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결국은 그 3,000원 이하대 수소 1kg당 뭐 한 2불에서 2.5불에 맞추기 위해서는 제가 뭐 발표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전력 앞서 이제 그 전력 단가를 얼마로 저희가 할 수 있느냐인 거고요. 결국은 그 저희가 생각하는 전력 단가를 뭐 2에서 2.5불 정도 이제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재생에너지의 어떤 전력을 킬로와트 아워당
한 4센트 정도가 돼야지만 그 한 2.5불대를 맞출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전력 단가를 4센트 정도 지금 45원에서 한 킬로와트아워당 50원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재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을 그대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이미 현재처럼 뭐 REC나 S&P를 통해서 그리드에 물리는 순간 가격은 이미 전기 가격이 되고, 국내 전기 가격이 3편이긴 하지만 아직은 여수 쪽이나 이제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뭐 순회 기술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보급 단가, 그러니까 전력 단가가 내려올 경우에 그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그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서 이제 싼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수전 시스템도 같이 개발하고 전주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결국은 전기 단가를 어떻게 내릴 거냐인 거고, 이 전력 단가는 사실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한전이라든가 전력거래소가 전력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저희가 뭐 2030년도에 뭐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서 순행해 가지고 그린수소를 효율적으로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는 실정을 통해 가지고 국내든 해외든 많은 실정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 결국은 그 전력 단가를 그 정도, 저희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전력 단가를 50원 이하대로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성이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는 뭐 길에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수냉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100%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수냉 시스템을 하루에 4시간밖에 저희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수냉 시스템이 이제 과도하게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결국은 그리드랑 연결해서 이용률을 높여가지고 결국은 수소를 싸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그 현재 있는 추출수소나 뭐 분류수소 대비해서 결국 가격 경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도 가격을 맞추는 거는 뭐 저희가 결정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그런 잉여 전력에 대해서, 결국은 현재 그 재생에너지가 계속 보급이 되면 잉여 전력이 현재 제주도는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 뭐 내륙 쪽은 사실은 제주도 대비 한 10배 정도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뭐 그까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확대되는 시간이 걸릴 부분이고요. 그러면 잉여 전력을 가지고 잉여 전력 부분을 그 순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린수소 생산하는 쪽에서 활용을 되고, 그 부분을 잉여 전력에 대해서 뭐 국가가 뭐 한전이 아니면 전력거래소가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쳐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그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그다음에 정부 정책,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전 아니면 전력거래소가 그 전력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 줄 거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린 수소를 아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그레이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명에서 벗어날 텐데, 그러면 이제 액화를 하게 됩니다. 액화를 해서 지금 이제 저는 오늘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12월에는 조인트 벤처가 효성과 린데가 세워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 뉴스에 보면은 주식회사 뭐 특정 회사 이름을 말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SK 쪽에서 인천 쪽에 수소 생산을 연간 뭐 제 기억이 맞다면 28만 톤을 하고, 그 중에 1단계로 3만 톤을 액화를 하겠다. 그게 이제 계산으로 보면은 하루에 80톤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효성 쪽에서 생각하시는 울산을 기반으로 하루에 30톤 액화를 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5톤씩 이렇게 두 기를 하시겠다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80톤 머신이 이렇게 설비가 인천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액화수소의 어떤 공급 경쟁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먼저 효성이 이제 30톤 액화수 플랜트를 짓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뭐 저희가 국내 수소 액화 플랜트 시장을 저희가 뭐 100% 공급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뭐 다른 기업이나 다른 어떤 수소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 기업체들도 당연히 액화수 플랜트를 구축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자유 경제 시장에서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오일 공급 회사도 지금 뭐 4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SKGS, 뭐 S-오일, 뭐 현대오일뱅크 등이 있듯이 액화수 공급도 한 군데서가 아닌 여러 군데서 공급을 해줘야 그런 어떤 건전한 시장 경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SK 뭐 S사가 뭐 지금 발표했지만 뭐 다행히 그 발표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액화수를 공급한다고 하면 뭐 저희 입장에서는 수고스럽게 멀리까지 안 가고 가깝게 배달을 해도 되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장점은 또 있다고 보고요. 일단 어떻게든 간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수소 업계가 갖고 있는 최대 관건은 뭐 여러 가지 수소 가격도 있고 품질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 원가,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어떻게든 간에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소를 사용하는 수요차가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수요차가 확대가 되어야 투자가 일어나고 투자가 일어나야 건전한 공급사, 특히 부품 공급사, 설비 공급사, 또 수소 공급사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수소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수소의 사용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승용차 위주의 수소 공급 시장은 사실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좀 보고 있고요. 수소가 빨리 대형차, 뭐 철도, 발전 이런 쪽까지 공급이 확대가 되어야 전체적인 어떤 수소의 생태계가 수소의 가격이 수소 관련 시설의 어떤 품질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어야지 결국에는 뭐 주민 수용성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지금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수소하면 막 수소가 뻥 터지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수소 경제가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제 그 질문을 뭐 이제 플로어에도 다 넘겨서 이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커멘트가 있으시거나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33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아마 가지고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마스크는 꼭 쓰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에너지과장 최종훈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 포럼에 어떤 그런 품격이나 어떤 그런 어떤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진짜 좋은 말씀과 발표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토론하고 또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정 팀장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효성이나 SK에서 액화 플랜트를 뭐 30만 30톤 그다음에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발표들이 여러 가지로 나왔지만 그거를 아까 얘기하신 어떤 소비자들에게 소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내용 중에 빠진 게 그거를 운송하는 부분들이 좀 발표에 좀 소홀히 되거나 누락된 게 있습니다. 결국엔 그게 탱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좀 계획들이 있으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저희가 30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30톤이라는 게 뭐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고요. 15톤을 먼저 짓고 그 이후에
뭐 30톤을 질 수도 있고 뭐 40톤을 질 수도 있고 뭐 15톤을 질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이제 시장 변화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할 거고 저희가 지금 투자 계획을 발표한 부분에서는 플랜트뿐만이 아니고요. 플랜트, 충전소, 플랜트에서 충전소로 운송하는 어떤 디바이스들, 모빌리티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아쉽게도 저희가 예상하건대 40피트 정도, 12m 정도 되는 크기의 트레일러, 여기 뭐 길에서 보시면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정유 트레일러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형태는 그런 거랑 뭐 비슷하게 생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액화 수소보다 더 낮은 액화 헬륨을 운송하는 차량은 있는데 수소를 운반하는 차량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저희가 제작을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서 뭐 전량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전량 수입을 해서 검증된 트레일러를 가지고 올 예상이고요. 일단은 운송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수도권과 경기, 인천이 수소의 어떤 인프라가 빨리 갖춰져야 한다라는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개 지역이 저희 나라 인구의 뭐 거의 대부분 한 반 정도 거주를 한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 충전소 인프라나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전부 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에 지금 저기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울산에서 비록 생산을 하더라도 그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좀 저희가 공급을 할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뭐 수도권에 예를 들면 다른 쪽에서 뭐 에코플랜트 지어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 또한 또 더 괜찮은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수소 트레일러는 수소를 싣고 60km 이상 밟지를 못해서요. 서울까지 오려면 한 얼마나 걸릴까요? 한 8, 9시간 정도 울산에서 그 정도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그 뭐 건의 사항이나 뭐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디바이스까지 계획이 있다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오는 것보다 사실 그런 그 생산 플랜트가 대규모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헤비한 기술이어서 그게 국내 국산화가 상당히 좀 이렇게 더디게 간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탱크 내지 운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나라 국내 기술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강원도가 그 운송저장 클러스터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규제 특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효성에서도 그 좀 플랜을 짜실 때 어쨌든 23년도에 그 에카 플랜트가 설치가 될 테니 그 사이에 저희가 그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어떤 그 중간에 운송에 대한 부분들이 그 우리 그 국내 기술들이 경력이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 그 효성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 좀 플랜을 외국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국내 기술을 좀 그 활용하는 걸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 또 효성이 좀 과감한 그런 투자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또 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예. 예, 저 하이름 산업의 홍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연찮게도 지금 그 좌장님과 그 패널 모든 분들이 다 민간 기업에서 오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행사 자체는 강원도 관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국책연구소든 대학교든 이런 연구기관이 책임을 지고 또는 연구기관이 관여로 또는 주도를 했을 때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은데요. 그 국책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그 대학교와 같은 연구기관 쪽에 좀 그 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지하고 싶거나 도움을 바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민간 기업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필요하신 기술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액화 수소 관련해서는 사실 뭐 다 필요한 기술이고, 저는 참 가스 이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가스 사업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가스 사업을 하면서 참, 야,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다 기술력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이라든가 뭐 가스라든가 전부 다 이제 뭐 핵심 기술들은 다 선진국한테 있고, 뭐 저희 나라 쉽게 뭐 말씀드리면 LNG 운반선 한 척 질 때마다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에 그 설계비로만 100억씩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액화 플랜트 공정 기술, 여러 가지 화학 기반의 어떤 리파이너리나 이런 데서 어떤 라이센스 같은 것들 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국산화 개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검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정부도 지금 뭐 애기평에서도 한 뭐 급하게 이제 400억 정도 책정을 해서 수소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소부장 관련 지원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국산화 개발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국산화를 해서 막 해서 뭐 성공한 케이스인데, 사실은 삼성 반도체도, 반도체는 뭐 기술이라고 하지만 장비는 전부 다 수입이거든요, 거의 핵심 장비들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수소 관련된 이런 어떤 밸브, 뭐 어떤 그런 어떤 노즐, 뭐 호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건 좋은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그 회사가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 시장에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또 선진국들이 있는 거고, 또 중국, 인도라는 어떤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제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풍력도 이제 저희가 한 20년 전에 난리가 났었죠. 국산화하겠다고 해서 거창하게 이제 뭐 정말 풍력 사업을 진행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성적표를 받아보면 풍력의 국산화는 성공적이진 못하다라는 이제 평가고요. 그 이유는 뭐 유럽이나 중국이나 물량을 앞세워서 제품을 생산하는 쪽하고는 저희가 이제 경쟁력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뭐 하나솔루션 같이 이제 태양광 이렇게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이렇게 세계 1위 생산 업체가 되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면, 사실 저희 제조 쪽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저희 효성도 이제 스판덱스라는 이제 저희 저희 그게 이제 글로벌 넘버 원인데, 그 글로벌 넘버 원 되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보면 과연 어떤 부품을 국산화를 하고 어떤 부품을 사와야 하고 활용해야 하고 어떤 부분들을 R&D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어떤 부분들도 있겠지만, 민간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예산 낭비 없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산화 개발을 하겠지만 과연 이 국산화를 해서 국내에 얼마나 팔 수 있을까, 국내 시장이 얼마나 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R&D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수소같이 이런 어떤 안전성이 굉장히 답보되는 어떤 제품들은 일단은 뭐 국산화도 중요한데, 너무 서두른 국산화보다도 검증되고 활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해서 국민 수용성도 높이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면서 국산화 개발을 동반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송 부장님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지? 네, 뭐 저희 하나도 저희가 지금 뭐 수전의 개발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결국은 재생에너지 연계에서 이제 그린소를 생산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게 결국은 이제 주민 수용성. 아까 뭐 전력 단가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그 앞서 저 효성 경무원수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주민 수용성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 어떤 기업 입장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부 요번에 이제 제 강원도라든가 뭐 한국가스기술공사 같이 하는 것처럼 결국은 지자체와 정부에서 이제 어떤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앞으로 그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도 지금 사실은 수전의 기술 뭐 핵심인 수전의 기술을 제가 뭐 담당해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도 그 수전의 기술을 뭐 다 개발하는 것보다 현재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기술 중에 가장 값싼 기술, 경쟁적인 기술이 있으면 이렇게 빨리 저희가 기술을 도입을 해서 어떻게든 국가 저희 뭐 하나 저희 그룹이든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안전 시스템을 빠르게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항상 오픈 이노베이션을 열어놓고 실제로 이제 수전의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 유수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대학하고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좀 경쟁 있는 기술을 확보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 대전에 있는 국책연구소 뭐 이런 수와 관련된 있는 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키스트 등 국책연구원하고 같이 이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아니면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된 분들하고 계속 그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뭐 기업이 주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을 시야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 과제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걸 다 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것이 조금 더 경쟁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지름길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대표님은 코멘트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저도 의견을 하나 뭐 드린다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액화수소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국책연구소에서 창업을 해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액화수소 관련된 것들을 막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거기가 쓰고 있는 여러 부품들, 중요 부품들은 국산이 없죠. 다 수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국산화가 필요한 그런 부품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리스트업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뭐 의미가 없는 거는 뭐 그냥 사야 되겠죠. 뭐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만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보면은 사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아까 뭐 국책연구소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뭐 저도 국책연구소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만 국책연구소에서 산업에 필요한 부품을 알아서 찾아가지고 개발한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이렇게 한화라든가 효성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우리 이 수소 경제, 뭐 그린 뉴딜에 맞는 그런 중요한 장비이고 부품이니까 이런 것들을 국책연구소가 주관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더를 내려주셔야지 뭐 알아서 어느 날 저기 애기평 과제를 만들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주제와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약간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은 이 하이리움 우리 산업 대표 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소재 부품 장비들이 거의 이제 안전성과 관련해서 국산화를 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강원도가 이 동해 삼척 쪽을 운송 저장 운송 클러스터로 뭐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건지, 저 하이리움은 강원도와 같이 이렇게 뭐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뭐 운송 저장, 액화수소의 운송 저장에 대해서 맡은 부분은 단순합니다. 뭐 운송 저장을 하려면은 당연히 액화수소 탱크가 필요하니까 이제 액화수소 탱크를 뭐 이거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5년 전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화수소 과제를 추진을 하고 만들어 본 이제 연구팀들이 창업을 한 곳이니까 일단은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진정으로 이 강원도 규제자유 특구 사업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탱크 자체는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탱크는 한 5년 10년 지나면 오히려 동남아의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액화수소를 진짜 강원도에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업을 해서 운송 저장에 필요한 중요한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액화수소 규제자유 특구라고 하는 게 지정된 거는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규제자유 특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잘 결정을 해서 이 규제자유 특구 사업에 녹여가지고 단순하게 탱크나 충전소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 뭐 예를 들면 펌프라든가 우리가 수소 방폭이 되는 초저온 뭐 센서 밸브류라든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규제자유 특구 사업에서 시작을 하고 또 그러한 부품들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전문 회사가 국내에 수립이 이런 성립이 된다면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운송 저장 클러스터 그리고 규제자유 특구 사업이 강원도가 된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아무 의견이나 좋습니다. 네, KH2의 최찬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하나솔루션의 수송연구원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수소 사업 역량 페이지에서 혁신적인 수준의 기술 개발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기술 뭐 초기에는 뭐 확보를 하고 개발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로드맵과 그리고 또 회사에서 생각하는 혁신적인 수준의 기술의 수준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그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분에서 현재 그 수행 시스템은 크게 지금 세 타입이 있고요. 알카라 AC라고 하는 알카라인 수전해가 있고, 그다음에 팸2C라고 하는 양용 교환막 수전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외에는 또 이제 엄용 교환막을 쓴 고체 전해질을 쓰는 수전해가 있습니다. 기존 알카라인 전해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노르웨이에서 그 수전해 시스템을 했던 한 100년 된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그 타입은 저희가 지금 클로로알칼리 저희가 그 소금물을 가지고 그 염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그 클로로알칼리 공정도 약간 그 알카라인 전해조 타입하고 비슷하고요. 팸 전해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컴팩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연계했을 경우에 부하 변동 이런 것들에
유리하게 잘 대응할 수 있어서 팸 20 전해조 같은 경우에는 그 재생 연계에서 실증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기술은 그 기술 2개의 기술들은 이미 어느 성숙도가 이루어져 있고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알카라인 전해조는 값이 싼 장점이 있고, 팸 전해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아 변동의 대응이 좋고, 그다음에 성능이 좋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이 알카라인 전해조의 낮은 투자비와 그 팸 전해조의 어떤 보아 변동 대응이 가능한 어떤 그런 변동성 대응이 가능한 전해조를 하이브리드한 타입의 전해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그 강원도와 실증은 일단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저희가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의 보아 변동, 가능성과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수전의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경제성 분석을 위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안전적인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의 운영 기술이라든가 안전 기술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그걸 통해 이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실정 어떤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이제 해외 사업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로드맵은 기본적인 저희 개발 로드맵은 최대한 빠르면 좋겠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값싸고 고성능의 보아 변동 대응이 가능한 전해조의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개발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안정적으로 잘 그 재생에너지와 연계했을 때에 정말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개발 목표는 그래도 너무 늦게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어떤 시장에서의 저희가 진입의 장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23년 이후에 일단 좀 타겟의 목표로 일단 하고 있고요. 성능 수준은 당연히 이제 1차적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그 저가에 그다음에 고내구성에 보아 변동 대응이 가능한 성능이 가져야 되고, 성능의 기본적인 목표 수준은 팸 수전의 기본적인 성능에 가장 가깝게 가면서 값은 알카라인 전해조의 가격을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 액화수에 대한 질문은 효성에 좀 정 팀장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023년 아까 1분기, 2분기 말씀하셨는데 그때 수소 액화 플랜트가 이제 상업 생산이 가능하고 액화수소가 쏟아져 나오게 되게 되면 기체 수소가 아닌 액화 수소 저장 방식의 소층 수소도 이제 같이 보급이 된다는 건데, 액화 수소 저장 방식의 소층 수소 같은 경우에 그 보일 오프되는 양은 어떻게 좀 처리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일단 보일 오프 부분은 사실은 저 초저온 액체에서는 이제 사실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저희가 보일 오프가 안 생기도록 설계를 좀 진행을 할 거고, 보일 오프가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보일 오프 가스에 대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그 액체 수소를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할 때 냉장고 같은 개념으로 냉장고에 코드를 꽂으면 계속 안에가 시원한데 시원한 상태에서 코드 빼면 이제 계속 이제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스가 이제 기화가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수소뿐만 아니라 초저온 액체들은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하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설계에 중요한 이제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보일오프 가스를 하루를 견디느냐, 이틀을 견디느냐, 아니면 3일을 견디느냐, 일주일을 견디느냐에 따라서 용기의 가격도 달라지고 설계도 달라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보일오프 가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액체 수소를 퓨얼링을 할 때, 로딩, 언로딩을 할 때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언로딩을 하게 되는데요. 탑다운이라고 하면 이제 액체 수소를 탱크 위에서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쌓아 내려가면
그 중간에 있는 보일오프된 가스들이 다시 냉각이 되면서 보일오프 가스를 가장 미니마이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뭐 보일오프 가스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그 보일오프 가스 오프된 가스를 이제 충전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버려야 되겠죠. 버리지 않으면 이제 안에 탱크 안에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서 탱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일오프 가스를 빼내서 그걸 쓰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스템 구성을 잘 해서 어떻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일오프된 가스를 버리는 것은 손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저희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기체 수소 방식의 수소 충전소에 비해서 액화 수소 저장 방식의 수소 충전소가 부지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지 면적을 갖다가 작게 가져간다든지 또 압력이 또 1.5바에서 2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도 많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액체 수소 기반의 수소 충전소를 좀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나 또는 뭐 KGS에서 어떤 좀 베너핏을 줘야 되는가, 뭐 좀 건의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액화 수소 충전소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로드맵을 구상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장기적으로 액체 수소 충전소나 플랜트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그걸 누가 하겠다고 하는 적이 없어서 일단 당장 예산도 많이 빡빡하고 그러니까 기체 수소에 지원해주는 예산도 빡빡한데 뭐 생길지도 모르는 액체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좀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액체 수소 관련해서 지원책은 없고요. 다만 뭐 지원은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환경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제 70% 버스나 트럭 충전소에 한해서 70%의 어떤 지원을 받고요. 환경부는 이제 50% 30억 한도였는데 그 한도가 뭐 요새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한데 그 버스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지금 한 70% 정도 지원 정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기체 액체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버스 충전소에 대해서 그렇게 보급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했고 해서 로드맵 1.0이 나오면 또 내년에 어떤 예산들이 그런 액체 수소에 대해서도 반영을 아마 포함해서 이제 나올 것 같아서요. 내년에 좀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없으시면은 그동안 2시간 가까이 장시간 모두 힘드셨을 텐데 약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드시는 분이 없으므로 예,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인스트루먼트 최성일입니다. 아까 하이리움 사장님께서 그 중요한 이제 핵심 뭐 기술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그거를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걸 추진하면 좋은데 좋은 제안이신데 강원 규제특구 사업단에서 그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시거나 뭐 건의를 하시거나 그럴 적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규제자유 특구 사업 주관사도 아니고 아무래도 테크노 파악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답변 가능하신지요? 예. 지금 실제로 그 여러 그 부품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품들을 탱크며 밸브며 이런 거를 지금 규제자유 특구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봐야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이 더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뭐 생산은 뭐 100kg per day부터 시작해서 또 탱크도 하고 그 액화 수소를 충전소도 만들고
또 활용하는 어선이라든가 뭐 트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전체적인 생태계를 지금 다 실증을 해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실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2020년 강원 그린 뉴딜 국제 수소 포럼 세션 1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외빈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